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2026년의 어느 아주 평범한 아침입니다. 눈을 뜨기 직전에 스마트 홈 시스템이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방 온도를 아주 상쾌하게 데워놓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은 내 취향을 완벽하게 간파한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뉴스나 숏폼 영상들을 끊임없이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면 내 또래 사람들의 평균 연봉, 평균적인 결혼식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같은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편리하고 내가 뭘 원할 할지 세상이 알아서 챙겨주는 완벽한 일상인 겁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삶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피드를 막 끝없이 넘기다가 문득 멈춰 섰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서늘한 느낌. 남들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이게 정답이라고 부르는 궤적을 아주 정확히 밟고 있는데도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감정이죠. 그래서 오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짜 내 삶이고 올바른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이 무겁고도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볼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또 막상 바쁜 일상을 핑계로 제일 외면하고 싶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은 인류가 철학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해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고들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고전 존재와 시간입니다. 하이데거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이 난해한 철학적 암호들을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로 번역해낼 테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알고리즘에 지친 일상에 완벽하게 밀착해서 말이죠. 하이데거는 인간을 그냥 밋밋하게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존재. 그러니까 독일어로 다자인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단순히 철학자들이 멋부리려고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 혹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사물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물들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엄청 무겁게 느끼고 끊임없이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걸까? 이렇게 묻고 괴로워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거대한 출발선입니다. 사물들은 자기 존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위가 고민을 하지 않죠. 바위가 갑자기 나는 왜 둥글까? 내일은 네모가 되어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과제처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인간은 실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설계된 현존재라면 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자꾸 남의 삶의 기준표를 훔쳐보면서 진짜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의 복사본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모순을 풀기 위해서 이 텍스트는 하이데거가 진단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 모습을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세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중이나 다수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 같습니만 이 개념은 내 주변에 있는 특정한 직장 동료 철수라든가 내 친구 영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남들도 그 나이엔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실체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익명적인 다수.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바로 세인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권은 다 쥐고 있는 아주 은밀하고 강력한 독재자입니다. 그 나이쯤 됐으면 차는 이 정도 타야지, 결혼은 이때쯤 해야지 하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기준표가 다 이 세인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차이를 의식할 수밖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다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기를 쓰죠. 그래서 다들 비슷해집니다. 이 과정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평균성과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다들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결국 나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삶의 방식은 서서히 마모되고 그저 세인의 입맛에 맞춰진 아주 중성적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텍스트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인의 지배 아래로 푹 떨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퇴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퇴락은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윤리적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본래적인 자아, 그러니까 진짜 나의 가능성으로부터 탈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남들의 시선 속에 완전히 푹 빠져 몰두해버린 어떤 존재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도 안타까운 인간의 기본값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퇴락이라는 개념, 진짜 우리 모습을 소름 돋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소셜미디어 피드를 끝없이 넘기면서 남들 세상새는 온갖 호기심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스캔들에 같이 분노하고 유행하는 밈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어떤 진지한 성찰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빈말들을 쏟아내잖아요. 또 세상 모든 이슈를 다 아는 척하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정작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애매성의 상태로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정작 그 속을 딱 뒤집어 보면 나라는 주체는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퇴락입니다. 빈말, 호기심, 애매성이 바로 텍스트가 지적하는 퇴락의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상에서 마치 마취제처럼 작용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찾으면서 시선을 계속 외부로 분산시키죠. 이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무겁고 불편한 질문으로부터 맹렬하게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남들처럼 빈말을 섞어가면서 남들처럼 호기심을 채우고 살면 막상 마음은 되게 편안합니다. 나도 이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남들만큼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엄청난 위안이 듭니다. 무리해서 나 혼자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 바로 그 위안이 세인의 세계가 가진 가장 무섭고 큰 함정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퇴락한 삶은 우리에게 만사가 다 잘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된 평온함을 준다고 분석을 합니다. 거짓된 평온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 삶을 나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거든요. 숨어버릴 수 있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요. 하지만 그 달콤한 편안함에 깊이 취해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억압하고 완전히 소외시켜버립니다. 결국 세상의 소음 속에 자신을 갉아매는 자승자박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스스로를 가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편안하지만 텅 빈 세인의 삶,
이 자승자박의 늪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거주한 평온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날카로운 알람 시계가 등장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동시에 우리가 길을 쓰고 피하고 싶어하는 아주 불쾌한 감정입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을 무조건 피해야 하고 반드시 치료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죠. 마음속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되는 걸까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사나운 개가 무섭다거나 내일 당장 있을 인사고과 면접이 두려운 것은 피하거나 해결할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익숙하게 몰입하고 위안을 얻었던 세인의 세상, 돈이나 명예 같은 평균적인 기준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의미해지고 낯설어지는 경험, 대상이 없는 낯섦,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던 세상의 의미망이 와르륵 붕괴될 때 찾아오는 아주 본질적인 으스스함,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한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화려한 클럽이나 파티장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웃고 떠들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내 숨소리, 내 심장 소리만 귓게 쿵쿵 울리는 그 적막하고 으스스한 순간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싹 사라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나를 덜컥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음을 완전히 꺼져야만 비로소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 불안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마침내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양심의 부름이라고 칭하죠. 이것도 약간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내면의 경찰관 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도덕적 양심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텍스트는 이 양심이 어떤 도덕적 빚이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심은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세인의 세계에 빠져 정신없이 살던 나를 확 끄집어내서 내 존재의 가장 고유한 책임으로 불러들이는 일종의 흔들어 깨움입니다. 책임입니다. 남들처럼 산 거 말고는 딱히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걸까요? 여기서 번역된 책임 또는 죄책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지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 세상 특정한 시대, 특정한 부모 밑에 우연히 던져졌다는 사실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이데거의 용어로는 이 피투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한계 속에서도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책임을 뜻하는 거죠. 던져져 있지만 결국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인수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존재의 벼락 같은 부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된 어둠 속에서 들리는 양심의 목소리는 누군가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남들 핑계대지 마, 이건 오롯이 내 삶이야 라고 깨우는 내면의 강력한 진동 같은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짜 내 삶에 책임을 다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내 삶인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까요? 그 해답, 즉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개념 하나를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잠시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도, 돈 많은 친구도, 그 어떤 뛰어난 의사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 철저한 고독의 사실을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면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재수 없는 소리라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길하다며 회피하고 타자화하는 것. 이것 역시 아주 전형적인 세인의 도피 방식입니다. 일상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하지만 당장 내일 일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교묘하게 죽음을 나와 무관한 먼 사건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죠.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바로 죽음으로의 선구와 결의성이 결합된 선구적 결의성입니다. 선구적 결의성. 죽음은 단순히 내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서야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종료 버튼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언제든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유한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의식 속에서 그 죽음을 미리 앞질러 가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구입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딱 끌어와서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이라는 가장 철저하고 고독한 종말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삶에서 아주 놀라운 필터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나를 막 짓누르던 세인의 눈치, 남들이 정해놓은 평균적인 성공의 기준,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그 수많은 헛된 허영심들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싹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 존재가 영원히 소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과연 중요할까요? 전혀 안 중요하죠. 말도 안 되게 사소해집니다. 오직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나의 본질만이 아주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 타인의 기준을 과감히 쳐내고 나만의 고유한 삶을 묵묵히 선택하겠다는 그 단단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결의성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강력한 원심분리기에 내 인생을 돌리니까 가벼운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무겁고 단단한 나의 코어만 딱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들게 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껍데기가 다 무의미해졌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 결의성을 다진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세인의 사회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꼴보기 싫으니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혼자 살거나 아예 속세를 등지는 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진짜 제일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아주 절묘하고 멋진 표현이 바로 출세간이 곧 입세간이다입니다. 세속의 기준을 버렸는데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다. 결의성을 다진 현 존재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우연히 던져진 이 2026년의 현실, 직장, 내 가족, 타인들과의 관계라는 나의 상황, 즉 피투성을 온전히 껴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겉보기에 아주 번지르르한 대기업 직장을 쿨하게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차린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게 세인의 눈치에 밀려서 도피성으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차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유한성 앞에서 진정으로 내 가슴이 뛰는 고유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미쳤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이러면서 세인의 빈말이 막 쏟아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 굳건히 기투, 즉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실용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도출해야 할 올바른 삶이라는 건 산속에 틀어박혀서 고고하게 혼자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되 세인의 기준표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 편안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죽음이라는 나의 절대적 유한성 앞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 이게 바로 올바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유한성과 결의성, 이 모든 역동적인 논의들을 텍스트를 따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철학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하나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이데거가 분석한 근원적 시간성은 보편적 시간이라는 생산성의 감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계, 톱니바퀴나 선형의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텍스트는 통속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시간성이 곧 현존재의 마음씀 구조 그 자체라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음씀이 곧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밖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 구조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무언가의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비밀이 풀립니다. 인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미래의 내가 무엇이 될지 염려하면서 미래로 나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동시에 내가 과거로부터 어떤 조건들을 물려받고 던져졌는지를 끌어안습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몰입해서 행동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즉,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과거나 미래를 현재로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엮어내는 활동적인 구조, 그 마음씀의 끈끈한 네트워크 자체가 곧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벨트 위에 우리 인간이 수동적으로 얹혀서 꼼짝없이 실려가며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의 통찰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벨트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곧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흐르는 시계바늘 때문에 참외가 익는 게 아니라 참외의 그 생명력 자체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스스로 웅크려 익어가는 과정, 그 성숙의 과정 자체가 곧 참회의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숙성시키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시간이라는 비유입니다. 참외가 겉에서부터 익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르익어 간다는 유추입니다. 현 존재가 단순히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다. 물리적인 달력에 쫓겨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숙성시키는 그 역동성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향한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 도달한 진짜 나의 시간, 즉 이 본래적 시간성은 뻔한 통속적 시간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세 가지 차원 즉 과거, 미래,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첫째, 과거를 그저 지나가 버린 것으로 무시하거나 짐스럽다고 도망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처 한계, 피투적인 조건들을 내 삶의 재료로
온전히 껴안는 겁니다. 텍스트는 이를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미래를 그저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향해 나 자신을 능동적으로 던져서 나의 유한성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성우입니다. 내 한계인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회복하고 절대적 유한성인 미래의 죽음을 향해 성구한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재세팅하면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재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이 이 모든 논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의 한계를 껴안은 회복된 과거와 죽음을 꿰뚫어보는 선구하는 미래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거대한 스파크를 일으키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람, 이 순간의 업무를 가장 생생하고 본질적인 의미로 대면하게 되는 눈부신 현재가 열립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지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가 진짜 폭발하듯이 꽉 차오르는 밀도 높은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이 난해한 텍스트를 뚫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충만한 실존, 올바른 삶의 완성된 풍경입니다. 회복, 성우,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눈부신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세인이라는 익명의 다수가 만들어 놓은 아주 편안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내 진짜 삶을 외면한 채 타인의 복사본, 즉 퇴락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내 삶은 그 달콤하고 텅 빈 위안에서 벗어나서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병으로 취급해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불안을 마주해야 합니다. 껴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내 고유한 본래의 자아로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실용적인 처방전이며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해독한 텍스트의 맥락을 바탕으로 지금 이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깊게 고민해 봐야 할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의 현대사회는 하이데거가 경고한 그 퇴락의 함정에 빠지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내가 뭘 좋아할지 고민할 틈도 없이 내 취향을 대신 결정해줍니다. AI가 남들과 소통할 빈말마저 아주 예의 바르게 대신 작성해주는 시대입니다. 만약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 우리 삶의 고단함 상처, 심지어 그 정전된 방에서 느끼는 존재론적인 으스스함마저 완벽히 마취시켜버리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연경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가짜 위안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기회마저 기술에게 헌납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을 왠지 모르게 약간 불편하게 하고 으스스하게 만들며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불쑥 솟아오른다면 제발 그것을 쇼폼 영상이나 진통제로 쉽게 덮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당신다운 삶, 진짜 당신의 고유한 존재로 초대하기 위해서 애타게 울려 퍼지는 양심의 벼락 같은 부름일지도 모르니까요. 불안과 으스스함마저 완벽하게 제거된 고통 없는 무균실 같은 세상은 겉보기엔 유토피아 같지만 영혼이 박제된 가장 끔찍한 디스토피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을 둘러싼 세인의 피드백 스위치, 남들의 시선과 알고리즘의 소음을 잠시 꺼두십시오. 내 인생의 진단서에는 남들이 그어놓은 뚜렷한 정답의 선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꺼이 불안해하며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눈부신 여백만 있을 뿐입니다. 그 여백을 채우는 건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 거대한 여백을 남들의 가벼운 빈말이 아니라 죽음에도 후회 없을 당신만의 결이 찬 순간들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으스스하지만 누구보다 눈부신 삶의 매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